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토지의 용어에 관련돼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쪽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용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이 대가 있거든요.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 지목 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목 우리가 28개의 지목, 토지 용도에 따라 이 지목이 28개의 지목 중에서 이 대가 있습니다. 대. 자, 이 대는 우리가 이 주거용, 우리가 상업용 등의 영구적 구축물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인데, 자, 이 대에다가 공업용이 들어가죠. 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는 택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택지. 자, 이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다. 이 건축, 우리가 용지죠.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감정평가상의 용어. 이 토지에 있어서의 감정평가상의 용어가 택지죠. 그래서 이 건축 가능한 토지인 건축 용지를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택지의 개념 우선 우리가 잘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부지의 개념이 나오죠. 이 택지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하죠. 건축 용지인데, 자, 이 건축이 가능한 이 토지에다가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포함하면 되겠죠.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포함을 해서 이 개념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부지죠. 부지는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죠. 이 도로용 부지, 뭐 철도용 부지, 학교용 부지, 공장용 부지, 이렇게 용도 뒤에 부지를 붙이면 되겠죠.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택지보다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인데 우리는 이 택지 개발한다, 택지 조성한다. 그래서 택지란 용어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택지란 용어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22페이지로 오시면은 우리가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로서 맹지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 도로가 주어져 있죠. 이때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A라는 토지가 B라는 토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이 토지, 이 A를 우리는 맹지라고 하죠. 맹지. 자, 이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맹지는 우리가 감가가 발생한다. 맹지는 정상적인 토지의 가치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죠. 가치가 감소한다. 감가가 발생한다는 내용이고, 자, 이 도로가 있는데, 자, 이렇게 A라는 토지가 이 B라는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좁은 통로를 통해서 적성면을 이렇게 가지게 되겠죠. 자, 이 A라는 토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도로의 접속면을 가지는 이 토지인데 이 모양은 꼭 자루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해서 이 자루대자를 쓰죠. 자루대. 이 자루대자를 씁니다. 이 자루 모양을 띠고 있는, 자루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 토지라는 의미죠. 그래서 자루대자죠. 그래서 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지와 대지 중에서 여러분 특히 맹지가 중요한 용어죠.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가 있고, 자, 이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에서 이 필지와 또 획지의 개념이 나오죠. 필지와 획지에 있어서의 개념이 또 우리가 출제를 하죠. 자, 이 필지라는 건 뭐죠? 이 필지는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있어서의 등록 단위를 말하죠. 토지에 있어서의 등록 단위를 말하고, 자, 필지는 토지에 있어서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등록 단위를 의미한다. 이 등록 단위를 의미하면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상 또 등기의 한 단위를 말하죠. 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를 의미하는 게 필지의 개념. 이 등기의 한 단위를 의미한다. 자, 그럼 이 필지는 등록 단위고 등기의 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이라는 내용인데, 이 등록 단위가 시험에 또 자주 출제를 하죠. 자, 이 필지와 관련해서 또 획지의 개념이 나오죠. 획지는 이 가격 수준. 자, 이 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인 개념, 법률상의 단위 개념인데 비해서 획지는 이 가격 수준. 자, 지역 내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입니다.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행정적 법률적 기준, 자연적 물리적 인위적 기준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우리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죠. 획지. 그래서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하죠.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의 개념으로 하죠. 자, 이 필지와 획지 중에서 특히 이 필지가 자주 또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부동산 활동상에 있어서의 개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택지는 자, 건축할 수 있는 건축 가능한 토지가 택지인데, 이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면 나지가 되고요. 이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은 건부지가 됩니다. 이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라고 하죠.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지 개념과 건부지 개념이 우리가 25회 시험에 출제를 한 개념이 되겠죠. 자, 나지는 토지 보상평가지침 제3조의 5호죠.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라고 하죠. 나지 개념. 벌써 2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건부지는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지의 개념인데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 자, 이 토지상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이 토지상에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가 건부지인데, 자, 이 건부지는 어떻게 돼요? 토지상에 건축물에 의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게 돼요. 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 없는 나지에 비해서 건부지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건부감가라고 하죠. 자, 건부감가는 건축물이 없는 나지 가격과 건축물이 있는 이 건부지 가격을 비교하면은 어디가 높다는 얘기죠? 당연히 나지 가격이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나지와 건부지 가격 비교했을 때 우리는 나지 가격과 건부지 가격 비교했더니 건부지 가격이 오히려 높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죠.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어서의 나지와 건부지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왜?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폐율, 용적률 같은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이러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건부지에 있어서의 이 평가액은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이 말은 나지 가격이 상한선이겠죠. 자, 원칙은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자, 이 건부지 개념과 관련해서 이 개념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은 낮인데 일본에서는 낮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 갱지와 저지로 구분을 하겠죠. 자, 갱지는 토지에 건물, 기타에 있어서의 정착물이 없습니다. 자, 정착물이 없고, 자, 토지는 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든지 공법상 규제,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상 규제가 없는 국가는 없죠. 다 있고, 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우리가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어떻게 돼요? 갱지고, 사법상 제한이 있으면 저지죠. 자, 이 사법상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갱지와 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에서는 갱지 개념이 우리나라 낮이 개념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의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은 갱지고, 우리나라에서의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은 낮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낮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고, 건부지는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 건부지에 비해서 낮이가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고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 임대될 가능성, 여러분 시장성이라는 것은 매매 임대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이 건부지에 비해서 낮이가 이 시장성이 높은 토지가 됩니다. 시장성이 높은 토지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낮이와 우리가 건부지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2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최유효 이용의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일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용어가 나오죠. 최유효 이용을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최유효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용어는 얘기죠. 항상 우리는 최선의 이용을 먼저 해야겠죠. 최선의 이용. 최선이라는 것은 더 베스트란 얘기죠. 더 베스트. 그러니까 최선의 이용을 먼저를 해야 돼. 더 베스트. 최선의 건 더 베스트죠. 최선의 이용을 하고 나서 뭐를 이용해야 된다? 우리는 최고의 가치, 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 돼야 돼요. 최고라는 것은 더 하이스트. 그래서 최선의 이용하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 돼야 된다. 그럼 최선의 이용하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은 이 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 있어서의 공통되는 부분, 이 노란 부분인데, 이 노란 부분을 우리는 최고 최선의 이용 또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이용하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다. 쉽게 얘기한다면 최유효 이용인데, 그래서 이 건부지에 비해서 낮이는 이러한 최유효 이용이 기대되는 그러한 토지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낮이와 이 건부지에 있어서 우선 개념 비교를 좀 잘 해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공지란 용어가 나오죠. 공지는 이 건축법상 대지에서 우리가 건축물의 바닥 면적, 건축법상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죠. 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건축법상 대지에서 우리가 뭐를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한 부분을 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공지. 자, 공지란 용어가 어떤 용어인가 또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소지란 용어가 나오죠. 소지. 자, 이 소지라는 것은 우리가 가능한 토지인,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로 개발되기 전 자연적인 있는 그대로의 토지, 예를 들면은 논, 밭, 임야 이런 토지를 우리는 소지란 용어를 사용하죠. 자, 소지가 또 용어가 좀 어렵죠. 또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될 용어가 되겠습니다. 소지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또 공지와 공한지는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다른 용어죠. 공한지도 택지입니다. 그럼 도시 내에 있는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건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한지는
도시 내에 있는 택지인데 건축물을 짓지 않는다. 왜냐? 집가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지 않고 장기에 걸쳐서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공한지라고 하죠. 공한지 개념. 투기의 목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휴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인데 이 두 개는 토지의 투기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죠. 유휴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그러한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용도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이 용도에 따른 분류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의 용어가 나오죠. 자, 우선은 용도적 지역, 실제로 토지가 이용되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크게 분류하는데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대분류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임지지역은 임야, 산인데 뭐 임야가 농지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임야가 택지를 조성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는 전환,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죠. 또는 전답이 택지로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 용도적 지역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리는 후보지란 말 쓰죠. 후보지. 후보지는 전환. 이란 말 쓰죠. 이 전환,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이 용도적 지역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 자, 여러분 산을 깎아서 택지 조성 중에 있는 토지다. 택지 후보지라고 한다는 거죠. 택지 후보지. 자, 그러면 후보지 개념은 우리가 용도적 지역의 전환인데 이행지는 이행이란 말 쓰거든요. 자, 이행지는 택지 지역을 더 세분화시키죠. 자, 이걸 소분류, 크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택지 지역을 더 세분화시키는 것 소분류인데, 자, 택지 지역을 주택 지역 또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농지 지역은 전은 밭이죠. 답은 논입니다. 답지 지역 이렇게 과수원 지역으로 이렇게 세분시키고, 임지 지역은 뗄감, 뗄나무 같은 신탁림 지역, 뭐 가구 등을 만들 수 있는 나무, 용재림 지역인데, 자,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이행지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에서 이 소분류, 이 상호 간에, 이 소분류 상호 간에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다. 그래서 여러분 이행지는 반드시 내라는 말이 중요하죠. 동일 용도적 지역 내다. 그럼 예를 들어서 택지 지역이라는 동일 용도적 지역이 내는 소분류죠. 이 내에 공업 지역이 뭘로? 이 공업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죠. 자, 공단이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그 공단이 있던 지역에 어떻게 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그러면 이 공업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리는 이행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택지 지역과 이행지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두셔야 되는데, 상당히 또 중요한 용어죠. 후보지, 이행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후보지가 또 상당히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후보지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보시면은 선하지가 나오죠. 선은 고압선입니다.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선하지도 고압선 아래에 있는 일정 범위 토지는 또 토지 가치가 하락합니다. 선하지도 감가가 발생합니다. 감가. 자, 한계지는 택지 이용에 있어서 최원방권에 있는 토지인데, 자, 이 우리가 도심이 있죠. 이 도심에 있어서 이 특정의 이 지점과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 택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이 최원방권에 있는 이 토지를 한계지죠. 자, 여기는 택지죠. 택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데 이 택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
최원방권, 이 선상에 있는 토지를 한 개 지고, 그럼 밖은 어떻게 돼요? 농지나 임지가 되겠죠. 그래서 택지 이용에 있어서 최원방권역에 있는 토지를 한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포락지.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용어죠. 26회 시험에 출제한 용어 포락지인데, 자, 이 지적 우리가 공부상에 있어서 우리가 물에 이 강물이죠. 냇물이나 강물 등의 침식을 당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입니다. 그래서 논이나 이 밭 등이 냇물이나 강물 등의 침식을 당해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죠. 즉 우리가 집안이 논밭 등이 집안이 절토되면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하죠. 이 포락지의 개념이 우리가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개념이죠. 자, 그리고 법지와 빈지가 나오는데, 법지는 우리가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죠.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 실익은 거의 없는 토지를 법지라고 한다면은 이 빈지는 반대로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용 실익이 많은 토지를 빈지인데, 이 빈지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공유수면관리법상, 우리나라 공유수면관리법상 바닷가라고 하는 그런 용어죠. 그래서 이 법지 개념, 빈지 개념을 또 우선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개념이죠. 간단한 개념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휴한지는 이 지력 회복, 토지의 지력 회복 등을 위해서 이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우리는 휴한지라고 하죠. 휴한지. 자, 휴한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토지를 우리가 실무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용어로 사용되고 있느냐, 이게 가끔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 실제 실무상의 토지 거래를 할 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 정도는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용어 표시, 이렇게 표시를 해 드렸으니까 중요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매년 출제되고 있는 이 토지의 특성이죠. 자, 이 토지의 특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연적 특성이고, 자, 이 토지에 인간이 개입되겠죠. 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있는 토지에 인간이 개입돼요. 그래서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준 특성을 우리는 인문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에 있어서 우선 자연적 특성에 우리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 있죠. 동은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다.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자, 토지는 우리가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되어서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이니까 이동성이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요. 또 이 부동성은 또 우리가 어떻게 돼?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토지가 속해 있는 그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킵니다. 이것을 국지화인데,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국지화시킨다.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국지화, 여러분이 26회 시험도 출제를 했지만 자주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죠. 국지화.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지화가 되고, 또 토지를 거래할 때는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분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이런 걸 수집해서 책상 위에서 분석하는 것을 정보활동이라고 합니다. 정보활동. 자, 그리고 이러한 정보활동도 중요하지만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토지가 위치 있는 현장에 가서
어떻게 돼?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지목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임장활동이라고 하죠. 임장활동. 자, 임장활동. 우리 26회 시험에 또 출제한 용어죠. 이 정보활동, 부동산 활동을 정보활동과 임장활동으로 만드는 요인. 만드는 요인이 부동산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와 다른 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는 가격 형성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을 우리는 분석할 필요성이 있죠. 이 지역 분석이라고 하죠. 이 지역 분석에 있어서의 근거를 또 제시해 줍니다. 지역 분석의 근거. 자, 그리고 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는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외부 효과. 자, 여러분이 주택 인근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 인근에 여러분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이 된다든지 뭐 할인점이 들어서면서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면서 생활의 편리성이 좋아지고 쾌적성이 높아지면 주택 가치가 오르죠. 이런 것은 플러스의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고, 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 여러분 주택 가치가 하락하죠. 이건 마이너스, 해로운 마이너스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토지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죠.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우리가 추상적 시장을 또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부동성이 우선 나타나고, 자, 그리고 부증성이죠. 자, 일반 상품은 공장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는데 이 토지에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이 물리적인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비생산성이죠. 부증성을 비생산성이라고 하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토지에 생산 공급은 할 수 없어요. 엄격한 의미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의 적용을 배제시킨다. 예? 생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의 적용을 배제시킨다. 자, 그리고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소성. 자, 희소성이라는 것은 토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토지는 유한합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희소성인데, 이 희소성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점 우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토지 부족, 또 토지는 부증성에서 토지 부족 문제에 또 근거를 가져오겠죠. 자, 토지 부족 문제에 있어서의 또 근거가 또 되기도 하죠. 토지는 한정되어 있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되고 희소성이 가중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점점 우리는 산을 깎아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택지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 수요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죠. 이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우리는 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 토지 가격인 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에 있어서의 건물이 점점 고층화됩니다. 이걸 우리는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라는 말 쓰죠. 집약화.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를 촉진시킨다. 자,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를 촉진시킨다. 집약화를 촉진시킨다. 이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에서의 건물이 점점
고층화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희소성이란 용어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희소성.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토지 자원은 한정되는 것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성. 자, 희소성이고 자, 지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토지는 택지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약화, 건물이 점점 높아지는 고층화되는 집약화를 촉진시킨다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부증성에 관련된 그러한 용어죠. 자, 이 부증성과 관련해서 또 알아둬야 될 용어는 우리가 바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자, 이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에 의해서 나타나죠. 자, 이 물리적 공급은 여기 지구죠. 태초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이 물리적 공급인데 이 물리적 공급은 어떻게 돼요?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즉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이 토지를 이 경제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토지 용도가 다양하게 주어져 있는데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경제적 공급인데 자,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 공급은 택지를 조성한다. 자, 여러분 토지는 물리적으로 한정돼 있지만은 뭐 산이나 산을 깎아서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간척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든지 또는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한다든지 자, 이러한 택지 조성,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부분의 토지를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줄 수 있죠. 이렇게 늘려줄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증가가 안 되지만 이 경제적 공급은 증가가 가능하겠죠. 이 경제적 공급은 증가가 가능하다는 점 잘 기억을 우선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가능하다. 자,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잘 또 이해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증성은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속성, 시간이 경과하든지 토지를 사용하여도 우리가 토지는 소모되지도 않고 마멸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의미하겠죠. 비소모성, 변화가 없습니다. 불변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토지 자체는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이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다. 자, 이 비소모적 재화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재생산 이론은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영속성과 관련이 있고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가치의 소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죠.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토지에 있어서 투자 상품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선호도를 높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자, 여러분이 아까 내용이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고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될 수 없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건물은 사용에 따라 점점 소모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감가상각 이론을 적용이 되지만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자, 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죠.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고 건물은 철거할 때까지만 수익이 발생하니까 건물로부터 얻는 수익은 반영속적.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다. 자, 영속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자,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에 소유함으로써는 이익은 집가, 토지 가격, 집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고 토지를 소유자가 또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이 서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소유 이익과 이용 이익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토지를 이용토록 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 것은 바로 뭐와 관련이 있다? 영속성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영속성에 대한 특성이죠. 자, 개별성. 자,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2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죠.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또 토지마다 지질, 지세, 집안의 상태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개별성은 우리가 이질성이라고 하죠. 또는 우리가 비동질성이라고 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토지의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 상품과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하죠. 토지, 상품 간에 있어서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우리가 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질성에 있어서 그러한 특성이죠. 토지의 가격이나 수익 등을 토지의 가격이나 수익 등을 개별화 또는 구체화시키죠. 1제곱미터당 얼마냐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죠. 이 개별화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 하나하나를 우리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 이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고 토지 간의 비교가 어렵다. 또 우리가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의 원리 도출이나 이론의 전개가 어려운 게 바로 개별성의 특성이죠. 자, 개별성 또 우리 표준지라는 게 있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표준지를 선정을 해야 돼. 토지에 있어서 이 표준지 선정이 곤란해.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이 객관화가 곤란하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토지 상품에 있어서의 뭐를 가져오죠? 비표준화.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비표준화로 인해서 여러분이 일물,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에 있어서의 적용을 우리가 배제시키죠. 일물 일가에 있어서의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시킨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개별성이 있고 또 인접성이라는 게 있죠.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그 옆에 토지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 인접성, 영속성이라고 하죠. 자, 그래 인접성, 영속성의 특성도 있는데 시험에는 이런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럼 인문적 특성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용도의 다양성이죠. 주어진 토지에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말합니다. 이 용도의 다양성인데 그럼 이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그 토지로부터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최유효 이용 또는 최선의 이용에 있어서의 성립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에 있어서 용도의 전환, 이행을 어떻게 돼? 가능토록 하고 또 가치, 용도마다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를 그래서 제시해 주죠.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 있고 또 용도가 전환될 수도 있죠. 예? 용도의 전환, 뭐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의 전환,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 있고 또 용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체될 수도 있겠죠.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면서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로 합병. 자, 토지는 이용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자유로이 합병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는 그러한 특성입니다. 합병 분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을 한정 가격이라고 하죠. 이 한정 가격이 존재를 하죠. 한정 가격. 자,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한정 가격이 존재하고, 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됐지만 그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요인, 예를 들어서 학교 등이 들어선다든지 대형 할인점이 들어선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이 변한다든지, 자, 전철 등이 들어선다, 이 경제적 요인이 변한다든지, 토지 이용 규제를 강화한다, 행정적 요인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됐지만 그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하죠. 자, 인문적 특성에서 우선 또 용도의 다양성이 또 자주 우리 시험 지문에 출제를 많이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용어와 특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시험 문제 우리가 매년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 기초 부분 용어를 잘 이해를 해 두시고,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은 내용의 용어는 기본서 교재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8조까지 설명을 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부동산의 존재 가치 그리고 경제의 기초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